코로나 시국인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네요. 멕시코 당국은 새 표지판에 한글을 끼워 넣었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멕시코 공항에도 한글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국가로 적지 않은 북미의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언어가 같은 이들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만 이같이 한국이 제3 언어로 단독 표기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물론 지난 9월에는 과테말라에서 한글이 스페인어, 영어를 이어 단독으로 제3 언어로 표기가 되는 등 뜻밖의 생소한 국가에도 한글이 등장하면서 기분 좋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의 경우 5,000명의 교민과 연간 10,000명 이상의 교류가 계속되는 국가인데다가 최근 한국이 과테말라에 코로나 방역용품을 꾸준히 지원한 것에 힘입어 그 가운데 과테말라의 공항에 한글 도입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에는 과테말라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제3언어로 멕시코 수도의 멕시코시티 공항에 새겨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멕시코시티 공항 전광판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메시지가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 외에도 한국어로도 표시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공항 곳곳에선 거리두기 준수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나 궁금해지는데요. 대사관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항 측의 요청에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당국이 대사관이 요청했다고 해서 국가의 수도의 공항에다가 한국어 안내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중국어, 일본어 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지원을 해서 그렇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국은 과테말라처럼 멕시코의 진단키트를 비롯해 각종 방역용품을 대거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상당수의 멕시코인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여국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서 멕시코에 적극 지원을 했고 마르타 델가도 멕시코 외교 차관은 한국이 기증한 물품으로 적절한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역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오히려 공항에 한글을 표기한 것은 감사의 이유라기보다는 멕시코 당국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멕시코 내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멕시코 정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한몫했다고 전합니다. 멕시코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앞으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회복하려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위해서 약 1,0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경제 복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를 잇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당국도 아무에게나 프로젝트를 줄 수는 없고 이왕이면 검증되면서도 실력 있는 국가를 원할 것입니다. 멕시코도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오랜 기간 제조업을 발전시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는 선별해서 업체를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국가에서 방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된 한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프로젝트를 들고 와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멕시코에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인 페맥스의 자회사 PTIID로부터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 2단계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39개월, 수주 금액은 4조 1천억 원 정도로 지난해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기본 설계와 초기 업무 금액까지 합치면 총 수주 금액은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최대 수주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코로나19가 퍼져가는 가운데 이러한 국가의 중요 사업을 한국 기업으로 낙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인력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원유 생산국임에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멕시코에서 국가적인 이목이 쏠린 사업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곳에서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 생산 설비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특성상 초고위급 정부 인사가 직접 건설 현장에 등장한 장면인데요. 한국 외교당국은 이러한 것을 남미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내년에는 직접 장 차관급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큰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 국가들을 초대해 한국의 뉴딜 프로젝트를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남미의 경우 부패 등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업과 직접 거래보다 정부 간 계약 G2G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외교당국이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과 기업들이 손발을 맞춰서 오랜 기간 불모지였던 멕시코 지역의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기존의 멕시코 기아차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TV 공장 등 수많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기여해 온 바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인 한국은 수많은 인적 자원이 공항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고, 스페인어를 주로 구사하는 공항에 한글 안내가 더해져 입국이나 통관 등을 편하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어에만 익숙한 공항 직원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끔 입국 거부가 나는 상황도 생기며, 한국 기업이 많이 입점해 있어 물품을 통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소통도 필요해진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 내에는 약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입점했고, 그 중에 대규모의 공장도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멕시코의 경제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입국하는 사람들 숫자나 기술진이 공항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멕시코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입국 금지시킬 때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유일하게 한국을 받아들인 몇 안 된 나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당시에 베트남은 한국과 깊은 경제관계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입국 금지가 이어졌지만, 멕시코는 한국에 대해 14일 격리 조치만 하도록 했으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과 경제 동맹체임을 굳건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남미에서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며 직접 장차관급 인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멕시코와 같이 한국과 함께 코로나 이후 인프라 건설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해 경제를 살리기 원하죠. 이들이 원하는 사업은 많은 경우에 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해줄 지하철 사업이 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브라질, 파라과이, 파나마 등 메트로 부분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존의 값이 저렴한 중국 업체 대신에 한국이 신뢰를 받으며 관련 분야에 적극 한국을 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이 건설업 쪽에서 최근 수주를 받은 현황을 보면 작년만 해도 해외 건설 중에는 중남미는 0.6%만을 차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외 건설 시장의 25%가량을 중남미에서 수주했을 정도로 1, 2위를 다투는 시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페인 등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거나 유럽에서 대부분 수주를 몰아서 가져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었는데, 남미 특성상 비리가 많이 발생하여 그를 벗어나자는 사회적인 주문도 많은 데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등이 크게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이 틈새를 파고들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친환경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인프라 건설을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한 흐름이 멕시코와도 잘 맞았고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와중에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서 한글 공항 표지판을 제안했을 때 멕시코 당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로 많은 이들을 맞을 때 중요한 순서대로 언어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은 멕시코 공항에 방문할 때 친숙한 한글 안내판이 많은 이들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아에로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 시티 직항도 열려진 바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좀 더 수월하게 멕시코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체코나 과테말라 등 한국어를 제3언어로 단독 표기한 멕시코 시티 공항에 들어서면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23개의 성과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구로 행정구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은 한국의 도와 개념이 비슷합니다. 자치구도 성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차이가 있죠. 중국의 5개 자치구는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 영하회족 자치구, 광서장족 자치구입니다. 모두 특정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치구 이름은 그대로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고족, 회족, 장족이 모여서 살고 있죠. 중국 정부가 자치구를 만든 명목상의 이유는 소수민족의 자치권과 문화, 전통을 보장해 주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인구가 많거나 거주 면적이 넓은 민족에게 자치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인구 기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주족의 경우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지만 자치구는 없습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0%가 넘죠. 2000년 조사 결과에서 소수민족의 비율은 8.4% 정도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물론이고 중국의 모든 성 중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가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동아시아와 이슬람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슬람권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중국과는 민족적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수백 년에 걸쳐 신장 자치구를 침략해왔습니다. 결국 18세기 청나라 시절에 중국 영토로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는 중국 중심지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독립을 준비했고 중국의 영향력도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던 1949년 중국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중국은 위구르를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위구르족은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죠. 폭동은 중국의 군대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당했지만 여전히 이슬람 세계로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자치구 중에서 중국을 가장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다음은 티벳 자치구입니다. 티벳 자치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 라마를 지도자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이 라마는 현재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피해서 인도의 독립정부를 세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여성들을 상대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장 관련 연구로 유명한 아드리안 젠즈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여성들이 무척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위구르족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자궁내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불임시술을 단행한 것입니다. 자궁내 피임기구 시술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시술 건수의 80%에 해당되는 수치죠. 2016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50명 미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배 이상 늘어버린 것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대적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 및 낙태와 관련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거가 없다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피임 시술에 따라서 지난 2018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출산율이 2017년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젠즈 선임 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젠즈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위구르족 여성의 출산을 막기 위해 불임 시술을 강요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유엔은 강제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있다. 신장 정부 역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8년 신장 지역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약 12만 명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이 중 8만 명은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4만 명은 교육 및 경제 발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아기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네요. 신장 지역 인구가 급감한 것은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이 2017년부터 제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수민족을 겨냥해 산하 제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은 절대로 없다. 젠즈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답변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자연 출산율의 변화는 12개월에서 36개월이 아닌 최대 10년에 걸쳐 일어나야 한다. 예년보다 17배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불임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중국은 왜 신장 위구르 여성들에게 이런 행위를 한 걸까요? 위구르를 중국에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세력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일부 위구르 무슬림들이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는
분리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죠. 반면 인권단체들은 신장지군의 폭력 사태는 중국이 이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들과 국제연합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낙 증거가 많아서 중국도 발뺌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수용소를 재교육 캠프라고 지칭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위구르족 1,100만여 명 중 최대 200만 명이 자치군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한편 미국은 무슬림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권 탄압 연루 혐의를 받는 중국 단체 28곳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 카자흐스탄 등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의 책임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탄압 내용으로는 수용소 대량 구금, 고성능 기술을 사용한 사생활 감시, 종교 및 문화 표현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해외 송환 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인권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 내정 간섭을 위한 의도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신장지구에서 벌어지는 탄압 캠페인을 즉시 중단하고 구금자들을 석방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중국 소수 무슬림 인구의 중국 송환 강요를 중단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